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 매거진 7 시작합니다. 충북 지역에서는 사흘째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으며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몇몇 확진자에 대한 감염 경로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신천지 측이 제출한 신자 명단이 100% 일치하지 않는 것도 추가 대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충북의 11명 확진자 중 7명은 대구를 방문했거나 확진자를 직접 접촉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4명 확진자들의 감염 경로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보건당국이 이들의 휴대전화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GPS 조사까지 진행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확진자 간 동선이 겹친다거나 신천지와의 연관성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감염원이라든가 또 신천지라든가 이런 거에 연관성을 보기 위한 거였었거든요. 그런데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내 신천지 신도와 교육생 중 증상을 보이는 인원수는 하루 사이 70명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연락이 두절돼 경찰에 소재 파악을 의뢰한 신도 수도 30명 넘게 늘어나며 100명을 넘겼습니다. 더구나 자신이 신천지 신도라고 밝힌 한 공무원은 신천지 측이 제출한 명단에 포함돼 있지 않아 자료의 신빙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천지 쪽하고 연락을 해서 다시 그 명단을 대조할 예정입니다. 충북에서는 사흘째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 기존 확진자 11명 모두 양호한 건강 상태를 보이고 있어 빠르면 나흘 내에 첫 퇴원자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계약 3주 연기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맞벌이 부부들이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한 주도 버거웠던 터에 앞으로 3주 동안을 어디에 맡겨야 할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하는 수 없이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출근길에 오른 맞벌이 부부를 이윤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난달 큰맘 먹고 커피 전문점을 오픈한 맞벌이 부부 김정래 씨. 개업하자마자 터진 코로나에 유치원과 어린이집마저 3주나 문을 닫는다는 소식에 그야말로 죽을 지경입니다. 이제 18개월 된 딸과 7살 아들을 맡길 곳이 없어 매장에 데리고 나와 돌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무조건 아이들만 쉬라고 하니까 그 아이들을 어디다가 맡기고 계속 이렇게 데리고 다닐 수도 없는 상황인 거고. 긴급 돌봄에 보내고 싶지만 그마저도 마음이 놓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이들 있나요? 물어봤더니 한두 명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치원에서 하루 종일 무슨 재미로 앉아 있겠어요.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유치원에서 긴급 돌봄을 받고 있는 아동은 전체의 2.3%, 초등학교는 0.6%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실제로 유치원과 학교에 가봤습니다. 긴급 돌봄을 받고 있는 아이들은 고작해야 한두 명입니다. 하지만 개학 연기가 장기화되면서 맡길 곳을 찾지 못한 학부모들의 신청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길어지면서 또 일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또 이제 유치원에 보내고자 돌봄을 이용하고자 문의하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한 주 연기에도 발을 동동거렸던 맞벌이 부부들은 사상 초유의 계약 장기 연기 사태에 당장 아이들을 어디에 맡겨야 할지 막막하기만 할 뿐입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공천 방식 확정이 미뤄지고 있는 미래통합당 청주 서원 선거구에서 여러 변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신영환 전 청년위원장의 서원 출마설에다 민주당 공천에서 컷오프된 오재세 의원 영입설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미래통합당 공관위가 신용환 전 청년위원장에 대한 청주 서원구 후보 등록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 전 위원장이 갑작스런 정우택 의원의 등장으로 흥덕 출마 기회가 봉쇄되자 다른 길을 모색할 거란 얘기입니다. 심사에서는 통합추진위원회에서 활동한 신 전 위원장의 경력은 플러스, 당을 옮겨 선거에 출마한 전력은 마이너스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갑자기 불거진 민주당 오재세 의원의 미래통합당 입당설도 서원 선거 구도를 혼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을 떠나 오 의원은 공관위에서 부르면 미래통합당에 갈 수도 있다는 적극적인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강탈당했다는 입장이거든요. 이쪽에서 온다면 저는 이제 충분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죠. 여러 가능성에 대해 미래통합당 기존 예비후보들은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7번째 총선에 도전하는 최원호 후보는
경선까지는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지 기반을 많이 구축했고 이번에는 뭐 최노가 된다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는 마당에 저를 배제하고 타인을 전략 공천한다라는 건 뭐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미래통합당 입장에선 도내 8개 선거구 가운데 청주 사원과 청원구가 마지막 남은 퍼즐 조각입니다. 기존 관례대로 무난한 공천을 할지 아니면 또 한 번의 파격이 있을지 정치권의 관심이 사원과 청원구로 쏠리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CJB 뉴스 매거진 7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충북 날씨 알아봅니다. 박지영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시기상으로는 봄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어쩐지 날씨는 더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 사이에는 충북 전역에 비 소식도 있는데요.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지는 않겠지만 기온이 낮은 북부 지역에서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내일 산발적으로 낮 동안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는데요. 따라서 내일 충북의 하늘 표정은 대체로 흐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덕스러운 날씨에 옷차림은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스러운 요즘인데요. 내일 충북의 한낮 기온은 오늘보다 6에서 7도가량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또 절기상 경칩인 목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출발하면서 평년 이맘때 수준의 기온을 보이겠는데요. 당분간 출근길에는 두터운 옷차림을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충북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집에 머물고 있는 대구 지역 확진자도 2,0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현재 확보된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100여 개 가운데 절반을 대구 지역 환자를 위해 제공하겠다고 밝혔는데 일부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KBC 광주방송 이형길 기자입니다. 광주시는 지난달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빛고울 전남대병원과 제2시립요양병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해 비워뒀습니다. 두 곳 병원에는 모두 340여 병상이 있는데 질병관리본부 이격거리 규정에 따르면 109명 정도 수용이 가능합니다. 광주시는 이 가운데 절반가량을 대구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중 경증 환자를 위해 제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109병상 중에서 우리가 한 50% 정도는 우리 지역에 그래도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맥시멈 그 정도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같은 발표 뒤 광주광역시 홈페이지에는 대구 지역 환자의 이송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지역 내 확산 가능성과 광주 확진자가 늘 경우 대응력이 부족해진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대구 경증 환자 이송 시 가족들은 동행하지 않도록 하고 식사도 도시락만으로 제공하는 등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광주 지역 확진자 대응 여력이 아직 충분한 상황이라며 시민 안심시키기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광주에서는 그런 확진자가 우리 병원 수용 능력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조금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현재 상태에서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구 경증 환자 이송 시기와 방식 인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광주시는 질병관리본부 대구시와 협의해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대전 14번 확진자가 나온 유성의 미용실과 같은 건물에 신천지 위장센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카페로 위장한 공간은 신천지 신도들이 모임을 하는 복음방이었습니다. 대전과 충남 지역에 이러한 시설이 100곳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14번 확진자가 나온 대전 유성구 궁동 리소헤어 주변으로 방역 활동이 한창입니다. 해당 미용실은 폐쇄됐고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대학로에 위치한 만큼 집중 소독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미용실 위층에 위치한 룸카페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방역이 진행됐는데 대전시 확인 결과 카페로 위장한 신천지 복음방이었습니다. 신도들의 모임이 비밀스럽게 이루어져 온 곳인 만큼 건물 내 감염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흔들리는 얘기인데요. 편의점 알바생들이 다 갑자기 알바도 그만두게 되고 여러 가지로 힘드네요.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변 상권의 발길이 끊기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가 확인한 대전 내 신천지 위장센터는 모두 31곳. 대부분 문화공간 또는 카페, 스터디룸 등 종교와 무관한 형태로 운영되거나 아예 간판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시는 감염원 차단을 위해 추가로 제보받은 15곳을 포함한 46곳에 대해 폐쇄 조치할 계획입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시민들이 제보나 이런 걸 받아가지고 14개 정도를 추가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오늘부터 폐쇄 여부 또 방역 활동을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충남에서도 신천지 관련 시설 41곳에 대해 폐쇄 조치한 가운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25곳의 정보를 추가로 전달받아 확인에 나섰습니다. 교회 4곳, 선교교회 2곳, 선교센터와 문화센터 28곳 등 모두 66곳으로 이 중 58개 시설을 긴급 폐쇄하고 방역 조치했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대전과 충남 지역 내 관련 시설은 모두 112곳. 각 지자체들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장소에 대한 정보나 폐쇄 조치 속에도 모임이 이루어진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 불시 점검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네, 오늘의 이슈와 화제 시간입니다. 컨트롤 타워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의 전체 과정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고 책임을 지는 역할인데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보면 과연 이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충북의사회 정책이사를 맡고 있는 한정호 충북대 의대 교수 모시고 이 문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현재 이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고 확산세가 지금 줄어들지 않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아무래도 지금 가장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확산을 막기 위해서 방역 체계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치료 방법은 없는지 이런 부분이 좀 관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내용 좀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 먼저 현재 방역 시스템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최근에는 이제 환자 분류 기준이 조금 바뀌었잖아요. 최근에 바뀐 부분까지 어떤 게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네. 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방역 체계는 지금 질병관리본부의 지휘하에 지금 총리가 직접 나서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근데 크게 좀 바뀐 부분이 지금 경북에서 대구에서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중환자들이 입원을 할 수 있는 병실이 없고 예를 경증 환자들이 병실에 다 입원해 있다 보니까 네. 집에서 대기하고 있는 환자가 2,000명이 넘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사망 환자들이 속출해서 이틀 전 정부에서도 그 환자 분류 기준도 세분화했고 또 그리고 경증 환자는 병원에 입원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연금 그 센터 같은데 기숙사 같은데 입소해서 관리하는 걸로 바뀐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네, 그게 지금 결정이 돼서 실행이 다 된 건가요? 아직 실행이 되지는 않고 있고요. 대구부터 이제 실행을 막 하려고 하는 단계고요. 충북도 오늘 그런 시설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을 지금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네. 자, 일단 오늘의 주제는 컨트롤 타워의 부재로 일단 정해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보시나요? 아니면은 좀 다르게 보시나요?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사실 많은 위기 상황에서 지금 우리나라 공무원들, 특히 지자체 공무원들이 많은 잠도 못 자면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고생하시는 분은 인정을 해야 되겠지만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은 분명히 좀 지적을 해야지 앞으로 좀 더 발전하지 않을까 싶은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서 예를 들면 공공 부분이 있고 민간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특성상 대부분의 1차 의료기관, 그다음에 2차 의료기관들이 민간병원입니다. 근데 지금 공공기관인 보건소와 과연 협업이 좀 되고 있는지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코로나 검체를 우리 채취를 하게 되면 검사해주는 기관이 거의 청주에서는 충북대학교 병원과 그다음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나머지 2차 병원들인 종합병원들에서 검체를 채취한 다음에 대부분의 검체는 지금도 서울의 민간 기관에 수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체 결과가 나오는데 보통 2일, 빨라야 하루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럼 그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경증 환자는 집에서 자택격리를 하게 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또 대중교통 이용하거나 이런 감염에게 노출될 수밖에 없고요. 또 폐렴이나 기타 중증 환자, 어떤 증상이 있는 환자들은 집에 갈 수가 없다 보니까 응급실에 대기를 하게 됩니다.
하루 이틀씩 응급실에 대기하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 우리 청주에 있는 응급실이 모두 다 포화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질환이 또 중한 경우는 충북대병원으로 이송이 되다 보니까 네. 충북대병원의 그 감염병 안심진료실 같은 경우에 그런 환자들을 받을 수 있는 침대가 8개 정도입니다. 네. 그럼 8개의 침대가 거의 항상 꽉 차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나머지 다른 종합병원들에서 이 환자가 검사 결과가 나와서 뭐 음성이 나와서 입원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병원으로 돌려보내게 되는 상황이 될 때까지 계속 다른 병원 응급실에 또 두 번째 적체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 생각으로는 어차피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이 지금 환자를 모두 빼고 비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좀 그런 기관들의 한 층이라도 이런 침대로 이송해야 되거나 집에 못 가는 환자들은 그쪽에서 입원하고 대기했다가 결과가 나온 뒤에 어떤 환자를 배분하는 시스템이나 이런 민간이 좀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과 또한 검사 결과도 이 RT-PCR이라는 기계가 사실 고가거나 어떤 뭐 드문 기기가 아니에요. 사실 의과대학 같으면 한 개 의과대학에 수십 대 기기가 있고 또 이런 검체 검사 기관에는 다 아주 많이 가지고 있는 기계고요. 네. 청주에 있는 검사 수탁 기관도 상당히 여러 대 보유하고 있는 장비고 인력 또한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협력해서 좀 검사를 운영을 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빠르게 우리 지역에서 결과를 바로바로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협력이 필요하고 컨트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이 협력을 해야 지금보다 빨리 검사 결과를 나오게 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렇습니다. 지금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그 컨트롤을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누가 컨트롤 타워입니까? 충북에서는? 당연히 국가 단위에서는 질병관리본부겠지만 질병관리본부가 지역을 속속들이 알거나 병원, 의료기관 사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네. 충북은 당연히 충북과 청주는 또 청주시가 협력을 해야 되겠고요. 네. 또한 의사단체와 병원협회, 그다음에 또 소방 119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시적인 협의체가 좀 필요하고 계속 고민과 대안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어쨌든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컨트롤 타워는 충청북도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무래도 충북도가 책임을 좀 져야 될 테고요. 거기에 중요한 의견을 내고 해야 되는 것은 아무래도 의사단체와 또 국립대병원이나 보건소 또한 청주의료원이나 충주의료원의 인력들이 같이 좀 머리를 맞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충청북도와 어떤 지자체, 청주시나 이런 어떤 시군이 잘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건 잘 못한다기보다는 며칠 전에 뭐 협의체 모임을 했더라고요. 근데 네네.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검체의 효율적인 배분, 그다음에 의료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하려면 아무래도 명확한 컨트롤 타워가 좀 발표가 돼야 되겠고요. 좀 우리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질병관리본부처럼 이런 네. 비상사태가 생겼을 때는 이런 것을 책임지는 협의체와 컨트롤 타워가 별도로 좀 구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구성이 지금 안 된 상태인가요? 지금 뭐 아무래도 그냥 시민분들은 당연히 구성이 돼서 알아서 잘 컨트롤하고 있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며칠 전에 협의체가 회의를 하고 그 내용은 나왔지만 이게 상시적이거나 지금 제가 열거를 했던 그런 여러 기관들이 들어와서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는 아니고요. 그럼 조언을 좀 하는 정도의 기구로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거라고 보시나요? 좀 가장 중요한 단체들과 집행력이 있는 단체들이 좀 힘을 도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지금 말씀드렸던 어떻게 보면 환자를 보내주거나 받는 병원은 어떤 경우에는 손해와 이익이 항상 충돌할 수 있거든요. 검체도 마찬가지고요. 당장 검체 검사를 서울로 보내게 되면 그거와 연관된 업체들은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지역 업체들은 또 이익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좀 협의를 하고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실제 환자를 보고 있는 의료진, 그다음 국공립병원 이런 것들이 모두 들어와 있는 협의체와 또 이런 위임이 좀 권한의 위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들어보면은 지금 각자 따로는 존재하는데 서로 소통이 전혀 지금 안 되고 있다 그렇게 들리거든요.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협의체가 빨리 마련이 돼서 위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컨트롤 타워가 빨리 이제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대응에 혼선이 있는 이유가 지난 메르스 사태 때 있었던 징계 트라우마에 기인한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얘기인가요?
사실 메르스 사태 때 가장 일선에서 고생했던 질병관리본부의 공무원들이 14명이나 처벌을 받았고요. 대부분이 그 일선 공무원들이었습니다. 진짜 2달 동안 거의 집에도 못 가고 일했던 공무원들, 특히 의사 공무원들이 처벌을 받으면서 몇 명은 아주 사표를 그냥 내고 나간 사태가 있었고요. 네. 제가 아는 질병관리본부나 복지부의 그 관련 공무원들, 지금도 일하는 공무원들도 지금 몇 달 전에 만났을 때도 그 사례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한 그 당시 일선에서 진료를 했던 기관들, 그다음 처음으로 메르스를 발견하고 또 방역 조치를 했던 삼성의료원 같은 경우는 뭐 상당히 큰 벌금과 처벌과 여러 가지 또 공격을 많이 받았고 하면서 지금 대표적으로 은평성모병원 같은 경우 그렇죠. 지금 병원이 열흘 이상 폐쇄됐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메르스 기준의 폐쇄인데 지금의 신종 코로나 때문에 지금 폐쇄할 의학적 근거는 별로 없는데도 네네. 처벌을 받을까 봐 계속 폐쇄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치료받던 항암제를 받던 환자들은 다른 병원에서 지금 받아주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들이 갈 데가 없는데 만일 그 처벌 트라우마 때문에 이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 만일 청주에 있는 충북대병원이나 성모병원이나 한국병원에서 병원 폐쇄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말 그대로 이 지역 환자들은 다른 지역 갈 수도 없고 받아주는 병원도 없기 때문에 네네. 좀 다들 지금 몸을 사리는 것들이 너무 심한 것이 아닌가 생기는데 정부에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해결을 해주고 어떤 선언이 있지 않으면 그래서 사실 대구에서도 대구시장이 처벌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면제해준다는 얘기를 먼저 해달라는 얘기를 했던 이유도 이런 경험에서 기인하는 것이 그래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조금 선제적인 실무진들이 대처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래야지 지자체에서도 좀 아이디어를 내서 열심히 할 수 있겠죠. 그때 처벌받았던 걸 보면서 당연히 공무원들이나 공직자 같은 경우는 몸을 사릴 수밖에 없는 트라우마가 남아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준비된 화면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네, 지금 감사원 메르스 징계 요구 대상자 16명 최초 징계 요구 명단인데요.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어떤 명단인가요? 그래서 사실 지금 가장 TV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질병관리본부장인 정은경 본부장도 당시에 처벌을 실제로 받았습니다. 네. 최종 처벌을 받았고요. 또 지금 많은 지금 복지부에 지금 이 사태를 끌고 가는 분들도 처벌을 받았습니다. 명단을 보면 아시겠지만 보건복지부는 2명, 그리고 지금의 컨트롤타워를 맡고 있는 질병관리본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봐서 이번 사태에서도 다들 걱정하는 부분들이 몸바쳐서 일했는데 결국에는 누군가 결과에 대한 책임을 떠안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위에서 일단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모든 책임은 내가 질게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실무진들이 책임을 받고 징계를 받고 위에서는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어떤 일 처리가 잘 안 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좀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게 언론 보도를 유심히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요. 네네. 질병관리본부의 발표가 보통 뭐 지역사회 감염이 의심이 된다라고 나오면 저희 같은 의사들은 안면한 사람도 알거든요. 그 네. 의심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됐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저희가 보기엔 나중에 책임 소지가 있으니까 먼저 흘려놓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나면 보통 5, 6일이나 일주일 정도 뒤에 중앙정부에서 다시 발표를 하면은 그 얘기를 확인해주는. 네. 예. 그 5일 동안은 거의 부정이나 말을 안 했다가 이렇게 따라가는 계속 중앙정부가 늦게 따라가고 있고 또 지자체들은 또 질병관리본부나 지자체를 보고 따라가야 되다 보니까 계속 대응이 더 늦게 따라가는 양상을 언론 보도를 일자별로 확인해 보시면 좀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일각에서는 이번 코로나 사태에 있어서 3월 20일 정도, 3월 말이 좀 고비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전망하는 시각도 많은데요. 그럼 그 전까지 현재 방역 체계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시급히 고쳐야 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저께 다행히 그 의심 환자 같은 경우는 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 병원 입원하지 않고 그 시설 격리하는 걸로 나온 것이 아주 중요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체 결과를 지역에서 빨리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응급실에서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적체되는 문제, 배분이 안 되는 문제 이 부분을 좀 효율적으로 바꿔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아직도 마스크를 안 쓰시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방역 활동에 협조적이지 않은 분들이 의외로 꽤 있는데요. 좀 언론에서도 협조를 많이 해주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 적극적 홍보를 언론이나 또 의료계, 그다음 지자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지금 마스크 구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럼 집에 그 방역 마스크가 없고 면 마스크가 있으면 그거라도 쓰는 게 그래도 나은가요? 그럼요. 면 마스크가 그 투과력이 그 방역 마스크보다 그
뭐 숭숭 뚫려 있어 들어오는 게 좀 많긴 하지만 사실 이 감기라는 게 비말 감염이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직접 얼굴에 재채기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전염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아주 밀폐된 건 오래 있을 때 방역 마스크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상적인 이렇게 1m 이상 떨어졌을 때는 충분히 면 마스크만 써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충북의사회 정책이사를 맡고 있는 한종호 충북대 의대 교수와 만나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CJB 뉴스 매거진 7 1부를 마칩니다. 잠시 후 2부로 이어집니다.